아까 유형무형 전 시간에 유형무형 자산 처분으로 인해서 생기는 수익 관련해서 살펴보다가 그만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유무형 자산의 처분을 현재 3년 이상 계속해서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무형 자산 처분 소득은 제외한다. 그러면 요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거라는 거 자체가 뭐냐, 그거에 대해서 좀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요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무형자산이라는 것 자체가 처분 현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 중간에 중단이 있어도 안 돼요. 계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단 없이 계속 직접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용했는지 안 되는지 당연히 사실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인 거고, 그리고 그 사용의 기산일을 언제부터 따질 것이냐는 대부분 이게 재산권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절차가 있어야지, 그거를 중심으로 등기를 요하는 것들은 이 등기가 언제 됐느냐, 그때부터 이렇게 그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게 뭐 건물이다 그러면 그 건물을 취득을 해서 그러면 건물 취득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때 이렇게 그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판단을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어, 그 사례를 몇 가지 좀 살펴보면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한 기간은 그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을 하고, 만약 중간에 소유권 이전을 통해서 매매로 이렇게 취득한 게 아니라 증여를 취득했다 그러면 그, 그 해당되는 등기부 등본상에 증여로 인해서 이제 소유권 명의가 바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취득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그리고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었었는데 그 승인받기 전에도 계속 그 고유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사실상 고유목적 사업을 직접 사용하면 요거는 납세자분 유리하게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기산을 한다. 그러니까 승인받기 전이라도 그 전 기간까지 다 따져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고유목적 사업 사용 기간을 따지겠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거고, 뭐 다른 사례도 좀 살펴볼게요. 비영리법인이 3년 이상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동고정자산의 처분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어떤 비영리법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유목적 사업이 필요에 따라서 건물의 일부를 증축했어요. 증축해서 처분을 하게 되면 어, 증축한 부분 제외하면 나머지 부분은 3년 이상 사용을 했는데 증축 부분은 처분 당시에 3년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럼 이걸 구분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그럴 경우에 증축분도 증축하기 전에 나머지 그 해당되는 건물 부분이랑 같이 쳐갖고 증축 전후의 기간을 통산해 준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납세자분 유리하게 저희가 판단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3년 이상 판단할 때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 여러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게 이건 거예요. 근데 보통 저희가 표현 자체를 수익 사업, 고유 목적 사업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고유 목적 사업 자체가 수익 사업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고유 목적 사업 부분이 수익 사업에 해당되면 이런 거는 안 따져줘요. 고유 목적 사업 자체가 수익 사업이면 어, 이 3년 여부 부분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그리고 요 고유 목적 사업에 계속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뭔가 사용하지 못할 그런 사유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까지 고려를 해주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그래서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를 했는데 뭔가 거기에 피치 못할 사유가 있었다. 그런 여부를 고려해주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에 불구하고 동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은 수익사업에 해당이 된다. 이 부분도 같이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뭔가 그 저희가 3년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것 자체가 그냥 형식적으로 계속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 부분을 중단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까지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냥 절대적으로 3년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한국 마사회가 실시하는 경마 사업은 한국 마사회 입장에서는 요게 고유 목적 사업이에요. 하지만 경마 사업은 수익 사업인 서비스 사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 그 한국 마사회가 비영리법인에 속하거든요. 그러면 요 한국 마사회는 고유 목적 사업만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세 부과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고유 목적 사업만 갖고 판단하면 안 되고 과세대 수익 사업이냐 비수익 사업이냐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죠. 보통 고유 목적 사업이 이렇게 수익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몇 가지에 해당이 되는 거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비수익 사업에 해당이 되니까. 근데 고유 목적 사업이라서 반드시 이게 수익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고유 목적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게 수익 사업에 해당이 되면 아까 살펴본 것처럼 저희가 수익 사업 다시 한번 리뷰 한번 해볼까요? 수익 사업이 뭐뭐가 해당이 된다고요? 수익 사업. 첫 번째, 그렇죠. 사업소득. 뭔가 업종이 분류되는 거. 근데 이 사업소득에 해당이 하더라도 제외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를 하시고, 두 번째 뭐가 해당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자 배당 같은 금융소득. 세 번째. 세 번째 뭔가 자산을 양도해요. 자산 양도. 유무형 자산, 그다음에 주식 이런 거, 그다음에 그런 어,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이런 것들 양도하는 것. 또 마지막으로 채권 증권의 매매. 여기에 해당이 되면 고유 목적 사업이라고 우리가 과세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수익 사업에 해당이 안 돼야지 과세가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법인세는. 그래서 요 수익 사업에 속하느냐 안 하느냐 갖고 판단을 한다. 그래서 수익 사업이 뭐라는 거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요 첫 번째 파트 총론 및 수익 사업은 요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트는 기부금이에요, 기부금. 기부금은 요게, 어, 2020년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이게 더 익숙할 거예요. 그렇죠?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이런 표현 썼잖아요. 이렇게.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그 다음에 거기에도 속하지 않는 거 비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 무조건 송금불산이. 근데 요게, 21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약간, 개정될 때 명칭이 되게 좀 저희가 실무상 사용하기에는 좀 힘들게 바뀌었죠. 그래서 예전 법정기부금을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이렇게 명칭을 해놓으니까 이게 실무상 이렇게 표현하려고 그러면 되게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그다음 그 예전 지정기부금을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이렇게 표현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강의할 때도 그렇고 직원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상 얘기할 때도 이게 되게 표현이 어려우니까 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표현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3년도에 다시 법이 바뀌었죠.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그냥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예전 법정기부금을 다시 또 특례기부금이라는 표현을 쓰고 예전 지정기부금은 이제 일반기부금이라는 표현으로 해서 용어가 개정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여기에 속하지 않는 거는 비지정기부금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 그쵸. 이 기부금 한도 계산도 이렇게 개략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음, 기부금 한도 계산이 일반 기부금 같은 경우에 따로 한도 계산을 하지 않으실 거예요, 대부분. 왜냐하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라는 것 때문에 일반 기부금 한도 계산은 하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특례기부금, 예전 법정기부금 한도 계산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주시면 되고, 일반기부금 한도는 따로 계산하지 않고,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한도 계산할 때 포함해서 계산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비영리법인데. 그게 좀 틀린 점이에요. 그건 뒤에 가서 설명을 따로 드릴 거예요. 여기 지금 살펴보는 거는 기부금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이니까. 그래서 종전에는 이 특례기부금 계산을 할 때, 한도 계산을 할 때, 이제 기준소득금액에서 2월 결손금을 차감을 하고, 그리고 요 2월 결손금 차감을 할 때, 기준소득금액의 60% 한도로 해서 차감을 했는데, 이제 23년도 법이 바뀌면서 기준소득금액의 80% 한도로 계산을 한다. 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일반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다시 그 요게 법정기부금으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법정기부 아니고 요거 옛날 표현이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특례기부금이라 표현하겠죠. 여기 아직 안 고쳐졌네. 특례기부금 송금 산입액을 차감한 다음에 거기에 기본적으로 10%까지만 인정을 해주고 특례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의 2월 결손금 차감한 거에 50%까지 한도액으로 계산해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부금 자체는 사실은 법인 입장에서는 사업과 관련 없이 그냥 그 제3자 특정 단체한테 무상으로 뭔가를 증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송금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송금의 정의로 따져봤을 때. 그게 뭔가 사업 관련성도 있으면서 통상성 같은 게 확보돼야지 송금으로 인정을 받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부금 단체 같은 경우에 약간 공익적인 목적으로 운영되는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봤을 때 무조건 송금을 인정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 목적으로 활용하는 거니까 송금으로는 인정을 해줄게 하지만 그것도 제한 없이 인정을 해주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 거예요. 국가에서 봤을 때. 그래서 특례기부금 같은 거, 예전 법정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50% 한도. 그다음 예전 지정기부금인 일반기부금 관련해서는 10% 한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거고. 그럼 가로쳐 놓고 20%는 뭔가요? 요거는 그 일반 기부금 중에서 단체가 사회적 기업으로 따로 분류되는 것들이 있어요. 사회적 기업. 그런 것들은 20%로 한도로 하고 있다. 근데 보통 10%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비영리법인의 지금 실무 담당자로 뛰시는 분들은 일반 기부금 한도는 굳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특례 기부금만 50% 한도로 이렇게 인정되는 거 알아두시면 된다. 그래서 요거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뒤에 이제 숫자 넣어서 사례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숫자 넣어가면서 계산할 때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특례 기부금 한도 계산하는 게 2월 차감하는 2월 결손금이 이제 기준소득금액의 80% 한도로 바뀌었다. 뭐 나머지는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이 정도 개정사항이 있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특례 기부금 그다음 일반 기부금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 법정 기부금인 특례 기부금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대별하면 6가지예요, 6가지. 첫 번째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거. 그다음 두 번째,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그다음 세 번째, 국내 국외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 구호금품. 네 번째, 교육기관 등의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음, 다섯 번째, 특정 병원 등의, 네 번째는 교육기관, 다섯 번째는 병원 등의 병원이니까 장학금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4번에 살펴본 거, 시교, 연장, 보통 저희가 실무상 그렇게 표현하는데,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 5번 병원은 장학금이 없을 테니까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그 다음에 마지막 6번 전문 모집기관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법인. 요것들이 특례기부금이다. 그러니까 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4번이랑 5번 같은 경우에 교육기관 등
요런 그 밑줄 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요게 거기서 쭉 나열하고 있어요, 법에. 그럼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아, 여기에 특정 병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은 이제 법 규정을 보면서 판단을 하면 되는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6번에 보면 기재부 장관이 기정 고시하는 법인이 따로 있잖아요. 전문 모집기관으로. 그러면 기재부 장관이 그 고시하는 내용까지 같이 살펴봐야지 특례 기부금을 알 수가 있어서 우리 단체가 만약에 어디에 해당이 된다? 그럼 보통 특례기부금 단체에는 해당이 되실 수는 없을 거고 이제 일반기부금 단체에 해당이 되시겠죠. 그래서 어, 특례기부금 판단할 때는 법만 살펴보시면 안 되는 거고 기재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법인까지 같이 살펴봐야지 특례기부금 단체를 다 아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크게 대별하면 요 정도가 특례기부금이다 이렇게 하는 거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국가 지자체에 관련된 거고 천재지변 관련해서 이재민 교육기관, 병원 이런 데서 식교 연장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기재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문 모집기관. 요게 특례 기부금이다. 나머지 사항들은? 나머지는 이제 일반 기부금으로 구분되는데, 어, 다음에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이나 교육시설, 종교단체, 의료법인 한테 그러한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 활동을 위해서, 교육시설이라면 교육 서비스를 위해서, 종교단체라면 종교 활동을 위해서, 의료법인이라면 의료 관련된 서비스를 위해서 이렇게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일반 기부금으로 분류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비영리법인에 대한. 그리고 그거 외에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서 기재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이 있으니까 요건 별도로 또 찾아봐야 되는 거죠. 법만 살펴보면 안 되고 기재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이 따로 있어서 일반 기부금 단체를 저것까지 살펴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첫 번째는 단체가 지정이 된 거고요. 두 번째는 단체가 아니라 목적이 지정되는 거예요. 다음의 용도로 지출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일반 기본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기관 등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한테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그 다음에 공익신탁 기부금, 그리고 공익 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이런 목적으로 하면 이거 일반 기부금을 보겠다는 또 고시하는 기부금이 있어요. 그것도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3번, 무료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 시설 등에 대한 기부금. 마지막 4번, 기재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이런 부분들이 일반 기부금이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살펴본 특례 기부금이랑 일반 기부금 단체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해당되는 단체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공익 목적으로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비지정 기부금에 해당이 돼서 통금으로 인정받기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된다. 그리고 앞에서 이게 이 부분도 잠깐 언급을 할까요? 음, 제가 지금 강의 중에 한 분이 질문하셨어요. 나열되어 있는 기부금 단체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단체인가요? 어. 지금, 지금 살펴보는 일반 기부금, 그다음에 특례 기부금 단체는 당연히 법에서 인정되는 단체들인 거고요. 이 단체들은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지요, 당연히. 그래서 여기 단체에 해당이 돼야지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이게 이런 단체가 발행하는 영수증이어야지 그 기부를 하는 분 입장에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여기 일반 기부금이나 특례 기부금 단체에 해당되지 못하는 단체가 아무리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줬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효력 있는 기부금 영수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받아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비지정 기부금 단체가 발행하는 기부금 영수증은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받아봤자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살펴본 것들은 당연히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 단체에 속해야지 공제 대상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리고 다시 한 가지 하면 전문 모집 기관으로 특례 기부금의 맨 마지막 여섯 번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 요거 이렇게 잘 안 와닿잖아요. 요게 뭐가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
요게 해당이 되는 게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이런 거 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잘 안 알아주시죠? 근데 요거 마크 이렇게 보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요런 마크 보신 거 있죠, 이렇게. 이거 뭐라 그래요? 사랑의 열매? 응.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이렇게 하는 요 마크가 요런 마크예요. 요 마크 많이 보셨잖아요. 요게 전문 모집기관으로 해서 기재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대표적인 법인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예요. 이런 거. 요런 법인에 요런 단체에 속하면 이거 특례기부금으로 해갖고 50% 한도 내에서 그 법인은 기부금 지출하게 되면 송금을 인정받는 거죠. 됐고 약간 밀렸네. 그리고 기부금 한도는 앞에서도 살펴봤으니까 이제 기부금은 한도가 있는 거예요, 한도가. 근데 일반 기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분은 비영리법인에 속하신 분들이니까 일반 기부금 한도는 신경 쓰지 마세요. 머리만 더 복잡하니까. 특례 기부금 정도 한도 계산하는 거, 50% 한도 계산한다. 그리고 2월 결손금 기준 소득 금액이라는 거에서 2월 결손금을 차감을 하고 그리고 요 2월 결손금은 그 기준 소득 금액의 80% 한도로 해서 차감을 한다. 근데 거기에 특례 기부는 50% 한도로 송금으로 인정을 해준다. 한도를 넘어서는 거는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일반 기부금 한도는 여러분들한테 의미 없다고 표현한 게 그게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익 사업에서 이제 수익이 발생하고 거기에 이제 비용도 발생할 텐데 그래서 순수하게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다 과세를 해버리면 고유목적 사업에 쓸 재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라는 걸 설정을 하게 되면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라는 걸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비용 처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송금을 인정해 주는 거고요. 그걸로 끝이냐? 그렇진 않고 그렇게 해서 송금을 인정받게 되면 그 다음에 그렇게 송금 인정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되는 송금을 인정받은 금액은 반드시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을 해야 돼요.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을. 그리고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을 하는데 그 지출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일반 기부금 단체에 기부를 한 것도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한 걸로 봐줘요. 봐줘요. 그래서 일반 기부금 한도 초과액을 별도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한도 계산에 포함해서 따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뒤에 가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반 기부금 한도를 비영리법인들은 따로 계산하지 않는다. 이게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비영리법인들은 특례기부금 한도 계산하는 법만 알아두시면 돼요. 일단 일반 기부금은 그 일반적인 영리법인들에서 실무 담당자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고 여러분은 지금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이 훨씬 중요하죠. 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설정하고 이런 것들 모르시면 비영리법인들 수익사업 할 경우에 다 과세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세 안 되려고 그러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 되는구나. 설정할 때 한도 계산할 줄도 아셔야지 제대로 설정하실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 일반 기부금 한도는 따로 계산하지 않는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이제 저희가 비영리법인을 쭉 살펴보면 비영리법인이라는 개념이 제일 큰 범위라고 할 수 있죠.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이게 제일 큰 범주에 속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요건을 만족하는 공익법인이 있을 수 있어요. 좀 더 작은 개념이죠. 이렇게 작은 개념이고 그 중에서 법인세법상 특례 일반기부금 단체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더 작아지는 거예요. 더 작아지는 거. 아까 살펴본 게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거기에 속하는 게 가장 작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비영리법인 중에서 특례 일반기부금 단체가 제일 작은 범주. 그리고 특례 일반기부금 단체에는 사실 비영리법인이 아닌 것들도 들어가 있어요. 밑에 표기를 했지만 유엔 난민기구라든가 녹색기후 기금 같은 국제기구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으로 분류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들어가 있는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은 뭐 근데 사실 이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범주로만 따진다면 법인세법상 비영리 법인이 가장 큰 범주.
그 중간 정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그리고 그거보다 더 작은 범주가 법인세법상 특례 일반기부금 단체다. 이 정도 개념을 잡아두고 기부금에 대한 개략적인 이 정도 개념을 갖고 계시면 어, 뭐 여러분들 실무 처리할 때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 기부금과 관련된 거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거예요. 요거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요 개념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 그래서 그쵸, 성격이 뭐냐? 비영리법인도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영리법인이랑 똑같이 법인세 납세 의무가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과세를 해버리면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 수익사업하는 이유 자체가 거기서 뭔가 돈을 벌어들여 갖고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과세를 해버리면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할 재원의 일부가 먼저 국가의 조세로 귀속되니까 뭔가 적정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세를 안 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게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인 거예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그래서 과세가 안 되려면 이걸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돼요. 수익 사업을 한다면 수익 사업을 하면 기본적으로 법인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법인세가 과세 안 되려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 또는 일반 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서 일반 기부금으로 해서 기부금 단체에 지출하는 것도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한 걸로 봐주는 거예요. 같은 범주로 봐요.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 그래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 또는 일반 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서 일정 한도 내에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송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다. 요거 회계처를 좀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 비영리법인이 수익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반적으로 막 이익이 막 발생했다고 치면 가만히 놔두면 법인세가 과세되는데 그러면 그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설정을 어떻게 하냐면 회계 처리를 살펴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설정 시. 대변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이렇게 사업 준비금 성격이 어떻게 보면 충당부채 성격이랑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얼마 얼마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차변에다가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1200 이렇게 1200이라는 표현은 비용이랑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비용을 예전 표현으로 한다면 1200이라는 표현을 예전에 썼거든요. 회계상. 그러니까 무슨 1200 그러면 비용 처리한구나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시면 돼요. 차변에 이렇게 비용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법인세법상 한도 내에서는 송금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뭔가 입금이 발생하더라도 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설정을 한도 내에 잘 설정을 하면 그게 다 송금으로 인정이 되니까 과세가 안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걸로 끝나진 않고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일단 원래 그 비영리법인이 수익 사업을 해서 수익 사업에서 벌어들인 돈 자체를 고유목적 사업에 쓸 목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인정해 주는 거냐, 국가에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송금으로 인정을 해준 거는 고유목적 사업에 써야 되잖아요. 쓴 걸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봐 보시면 다만 송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에 저희가 이렇게 쓸 수 있는 사용 기간을 5년을 드리는 거예요. 5년. 5년 내에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앞에서 송금 산입한 걸 다시 토해내는 거예요. 입금 산입과 동시에 그 기간 상당에 대한 이자 상당액까지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했잖아요. 회계처리 살펴보면.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설정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당연히 5년 동안 지출을 해야 돼요. 실제로 이렇게 수익 사업에서 벌어들인 돈을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을 하게 되면 어떻게 지출을 하게 되냐면 현금이나 예금이 나가겠죠. 이렇게. 나가고 여기에 비용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비용은 미리 떨었으니까 여기에 이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없애는 거죠. 이렇게 차변에. 적 사업 준비금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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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출을 하는 식으로 5년 동안. 그래서 이렇게
5년 동안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을 잘 하잖아요? 그럼 과세 안 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영리법인들이 요거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누가 설정 가능하냐? 비영리법인이면 다 설정이 가능하냐? 법인 등기가 된 비영리 법인은 특별한 요건 없이 설정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법인 등기가 된 그 비영리 법인들은 다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법인 등기가 안 된 아까 앞에서 살펴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있잖아요. 그 단체들 중에서는 지금 보시는 요 세 가지 단체만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어요. 이런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으로 봐주긴 하는데 어, 여기에도 요 세 가지에도 해당이 안 되는 그러면 그 법인으로 본 단체는 어떻게 되느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설정 대상 못하는 거죠. 설정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기부금 한도를 별도로 또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 등기된 비영리 내국법인은 특별한 요건 없이 설정이 가능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에서 일단 일반 기부금 단체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기금, 가령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같은 이런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기금 이런 기금은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어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에. 그리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에서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에 해당이 되면 이런 세 가지 경우에 해당이 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정 제외법인.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서 위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설정이 안 될 거고요.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법인 등기된 비영리 내국 법인 중에서요. 당기순위 과세법인이라고 있어요. 당기순위 과세법인. 아까 조합법인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이 조합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이사항이 있었잖아요. 원래 비영리법인은 이익을 구성원한테 분배를 못해요. 근데 이 조합법인들은 이익을 구성원한테 분배도 하고 그리고 과세하는 방식이 되게 특이해요. 당기순이익을 중심으로 과세를 하는데 그건 뒤에서 또 살펴볼 거예요. 이런 법인들은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따로 설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청산 중인 비영리 법인. 지금 문 닫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청산 중인 비영리 법인은. 그러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설정한다면 5년 동안 저희가 그거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문 닫는 법인한테 이걸 설정하게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3번이 제외되는 거고요. 4번 과세표준 신고 특례사항도 뒤에 살펴볼 텐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소득이 하나도 없고 이자소득만 딸랑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자소득만 따로 원천징수되면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자소득을 다시 이제 법인세 포함해서 수익사업이니까 법인세 신고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자소득을 그런 경우에 선택사항인데 원천징수로만 끝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법인들은. 그럴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럴 때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그리고 송금을 산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 당연히 제외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 제외 대상이 있다 정도로 여러분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몇 가지 관련된 예규를 살펴보면서 좀 개념을 더 잡아볼게요. 가령 미술관을 운영하는 영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송금 산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신 거예요, 납세자분이. 이거 여러분들 요 질의만 갖고 여러분 판단하실 수 있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미술관을 운영하는 영리법인인 거잖아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은 기본적으로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영리법인은 대상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의 계산에 있어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송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법인은 비영리 내국법인이어야 됩니다. 비영리 내국법인.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그리고 아까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설정 제외법인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돼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 법인들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설정하면 할 수 있나요? 뭐 질의한다면 당연히 안 된다고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적용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송금을 다 인정해 주느냐? 그렇진 않아서 이 부분을 좀 알아주셔야 돼요. 어떻게 송금 산입 한도액이 정해지냐면
비영리 법인이에요. 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설정이 가능한 비영리 법인이 해당이 된다고 하면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100% 한도로 다 고유목적 사업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고유목적 준비금을 송금 산입할 수 있어요. 100%. 그러니까 다 금융소득이 생겼다 그러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통해서 다 송금 산입 100% 가능하다. 단 이자 소득 같은 경우에는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 이 소리는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 그러면 그 비영리법인이 어차피 업종이 금융업일 수는 없잖아요. 금융업이 아닌 그 단체가 돈을 빌려주면 그게 다 비영업 대금인 거예요. 제3자한테 돈을 빌려주면.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영업 대금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 제3자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가 생겼다. 그게 비영업 대금이거든요. 대표적인.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속하지 않아요. 100% 한도를 안 봐요. 그냥 그거는 밑에서 동그라미 4번에 집어넣어서 따로 계산을 해줘요. 동그라미 4번에. 1번에 속하지는 않는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4번으로 집어넣는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여기에 속해서, 여기에 포함해갖고 계산을 한다. 그 1, 2번, 3번도 보면 특별법에 의해서 발생한 이자 금액이니까 같은 이자 금액으로 보고 그냥 금융소득은 100%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지금 살펴보는 3번에 의해서 계산한다. 4번에 의해서. 그래서 금융소득을 제외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50% 한도, 50%를 한도로 인정을 해준다. 근데 그거 계산 방식을 보면 밑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뭔가 소득금의 가계라는 거를 계산을 한 다음에 거기서 100% 인정되는 소득을 차감을 하는 거예요. 금융소득을. 1번, 2번, 3번. 금융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차감을 한 다음에 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송금 산입 한도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이 일단은 처음에 설정하는 비용 계산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 계산을 하기 전 금액으로 돌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먼저 한도 계산을 하기 전, 한도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소득금액 가계라는 걸 계산한 다음에 100% 인정되는 거는 어차피 100% 인정하면 되는 거니까 차감을 하고 그 나머지 차감한 금액에다가 고유목적 사업등은 한도 계산이니까 한도 계산을 하기 위해서 경비 차감하기 전으로 돌리기 위해서 더해주고 그리고 특례기부금도 나중에 한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더해주고 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데 국가에서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한도 계산을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송금으로 산입을 해주긴 하는데 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도 적어도 회사가 만약에 결손금이 있다 그러면 그 결손금을 보존할 금액은 남겨놓고 나머지 금액 갖고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송금 산입해 줄 거야.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2월 결손금을 차감을 합니다. 차감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계산한 거에서 다시 또 특례기부금을 차감을 해요. 법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법 규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같은 금액 더해줬다가 같은 금액 또 빼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례금을 안 고려해 주시면 돼요. 고려해 주지 않으시면 돼. 그래서 소득금액 가계라는 거 계산한 다음에 100% 차감되는 걸 제외하고 거기에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한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더해주고 송금 산입하기 전 금액을 되돌리고 거기에 적어도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결손금은 차감을 하고 결손금을 그 보충할 정도 금액까지는 송금 산입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처음부터 2월 결성을 차감한 금액의 몇 퍼센트? 50%. 절반까지 한도 계산을 인정을 해준다. 그리고 이 50%도 밑에 보시면 만약에 뭔가 그 고유목적 사업 자체가 장학금 같은 거를 주는 단체잖아요. 그러면 이게 율이 좀 높아져요. 그래서 장학금이 만약에 지출액 중에서 고유목적 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에서 50% 이상, 절반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한다 그러면 요 퍼센테이지가 80%로 올라요. 80%. 만약에 장학금이 80%다. 80% 이상이다. 지출금이. 그래서 고유목적 사업으로 지출하는 금액 중에서 80% 이상이 장학금이다. 그러면 100%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한다. 아, 이거 잘 안 할 거예요. 이거 사실 사례로 살펴갖고 몇 번 반복을 하셔야지 좀 와닿으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개념은 이런 거예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더라도
그 수익 사업 영위한 부분 중에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라는 걸 설정을 하게 되면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한도 범위 내에서는 송금으로 인정된다. 송금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그 한도 내역을 살펴보면 금융소득은 100%, 비영업대금 이익 제외하고 금융소득, 그러면 비영업대금 이익 제외하고 뭐가 있을까, 이자 소득이? 금융기관에 맡겨놓은 거, 그런 것들이 이자 불어나면 그건 100%로 다 인정된다는 거예요. 배당소득도 마찬가지로 다른 회사에 투자해갖고 그 배당 같은 거 받게 되면 100%로. 그거 외에는 50%인데 만약에 장학금 주는 단체다 그러면 그 고유목적 사업으로 지출하는 금액 자체가 장학금이 절반 이상이다 그러면 요 송금 산입 한도액이 80%로 올라가고 만약에 장학금 주는 게 80% 이상이다 그러면 요 송금 산입 한도액의 비율이 100%까지 올라간다 정도로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체 중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50%잖아요. 이렇게 금융소득을 제외하면. 근데 예외가 좀 있어요. 이 예외가 이렇게 지금 살펴본 게 두 가지 정도 크게 있는데 첫 번째가 학교법인 등에 대한 특례가 있어요. 학교법인은 금융소득이 아니래도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송금 산입 한도가 100%예요. 100%. 동그라미 2번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및 광역시를 제외하고 인구수가 30만 명 이하인 시, 제주도 포함해서 또는 군지역으로 국립대학병원 또는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이 소재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요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방이 의료 서비스가 되게 열악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국가에서 봤을 때는 의료 서비스가 다 조금 지방도 좀 강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봤을 때 좀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죠. 유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밑에 지방 지역에다가 의료업을 영위하게 되면 그러면 그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은 대부분 비영리법인이잖아요. 비영리법인이면 그 비영리법인들이 뭔가 이익이 생겼다 하더라도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설정하면 송금 산입 한도 송금 산입되는데 이러한 비영리법인도 학교법인이랑 마찬가지로 전액 100%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송금 산입할 수가 있으니까 뭐 수익사업을 영위하더라도 과세될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의료업이 지금 예로 나왔으니까 의료업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부분 고유목적 사업이 비수익 사업인데 의료업 같은 경우에는 고유목적 사업이면서 수익 사업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 수익 사업에 해당이 되니까 가만히 있으면 과세되잖아요. 이 과세가 안 되려고 그러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설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의료업 같은 경우에는 100%다 설정이 가능하니까 과세가 안 될 수 있는 거죠. 의료업만 한다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례를 두고 있다. 공무원상의 특례를. 그래서 송금산이 범위를 살펴보면 어, 아까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설정 시에. 이거 다시 한번 좀 살펴보죠. 설정한다. 그러면 설정 시에. 여기 대변에 고유목적 사업준비, 고목준비금을 줄여서 표현할게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이렇게 가령 뭐 100 이렇게 한다면 요 고목준비금 전입액 차변에 전입액 요거 비용 처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비용이 같은 의미라고. 이렇게 설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할 때마다 현금이나 예금이 나갈 거고요. 가령 60이다. 비용으로 그때 지출 시에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정한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을 줄이는 식으로 이렇게 설정한. 근데 5년 동안 60밖에 안 썼다 그러면 나중에 40이 안 썼잖아요. 그러면 그 5년이 되는 해에 이걸 환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환입. 환입이란 말은 그래서 환입을 하면 나머지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40을 안 썼어요. 그러면 40 이렇게 없애면서 고목 준비금 환입액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환입액. 40. 전입액이 요거 비용 뜻한다고 했잖아요. 비용. 요거 환입액은 수익 뜻하는 거예요. 수익. 요거 다시 토해내는 거니까.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회사가 계상에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비용 처리한 거랑 세법상 한도랑 비교해서 한도보다 더 많이 계상을 했으면 송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회사가 송금 계상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지금 PPT는. 그래서 회사가 당연히 처음에 설정하면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이라는 거를 비용 처리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 이 부분에다가 회사가 원래 지출할 때 이렇게 고목준비금 없애면서 현금 지출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회사가 이거를 고목준비금을 없애면서 현금 이렇게 처리한 게 아니라 어, 직접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한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회사는 무슨 현금 이렇게 나가면서 가령 이렇게 비용 처리한 거예요. 무슨 비용 직접 처리했다고 쳐요. 수익사업 분야에서. 이건 회사가 이렇게 처리를 한 거고 이렇게 회사가 처리한 부분은 세법은 이걸 어떻게 보겠다는 거냐면 일단은 처음에처럼 이렇게 설정할 때 그 다음에 지출할 때 요게 여기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1번처럼 회사가 이 비용을 금액도 집어넣죠. 그냥 가령 비용을 10만큼 계산했다고 한다면 세법은 처음에 회사는 저렇게 현금 나가고 직접 비용 처리했을지 몰라도 세법은 고목 준비금 전입액으로 10만큼, 그 다음 고목 준비금 10만큼 이렇게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현금 나가면서 10 나가면서 고목 준비금 10을 없었다고 본다는 거예요. 고목 준비금 10 이렇게. 회사가 그냥 이렇게 비용 처리한 거는 해법은 이 두 단계를 거친 거를 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단계를. 그러면 드러나진 않지만 회사는 그냥 비록 비용 처리한 거지만 이것도 뭐라고 보겠다? 세법상은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비용 처리한 걸로 보겠다는 거니까 요거까지 집어넣겠다는 거죠. 이렇게 요거까지 집어넣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이렇게 비용 처리하고 난 다음에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것 중에서 그 해당되는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기부금도 그 목적으로 쓴 거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기부금을 계상해 놓은 것도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설정해서 이렇게 쓴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1, 2번이 합쳐진 걸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1번과 2번이 합쳐진 걸로 마찬가지로 보겠다는 거예요. 일반기부금 계상한 것도 같이 이렇게 합쳐진 걸로. 지금 두 번째 것처럼. 그래서 이 부분을 다 합쳐야지 회사가 송금 계상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이 나오는 거고 요거랑 세법상 한도액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세법상 한도액이랑. 그래서 요렇게 비교를 한다는 것들 알아두시고 이거 잘 안 알았죠? 그거 사례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또 풀어볼 거예요. 좀 반복을 하셔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처음에 접하실 때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한도 초과액은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설정 가능한 한도를 미달하게 설정한 경우에 송금으로 추인할 수 없다. 한번 한도 초과하면 그걸로 끝인 거고 다만 그러면 이렇게 송금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한도 초과액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 한도 초과액으로. 그래서 송금 불산입돼요. 가산 조정을 하면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과 관련되니까 충당 부채 성격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소득 처분은 유보일 거예요. 유보. 그러면 한도 초과가 발생한다고 쳐면 가령 한도 초과가 발생했어요. 이렇게. 한도 초과 발생. 여기 회사고 회사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전입액을 비용 처리한 게 가령 100이라고 계산했다고 쳐요. 이렇게. 고목 준비금 대변에 100. 근데 세법은 이게 가령 한도가 50이라고 쳐요. 50. 50. 50이라고 치면 당연히 희무조정이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
50만큼 비용 인정을 안 할 테니까 뭔가 송금 불산입 가산 조정을 하고 50만큼 고목준비금을 다시 줄이는 조정을 해야 될 테니까 소득처분이 유보 이렇게 체크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한도초가 발생하게 되면 그러면 회사는 이렇게 비용 처리하고 난 다음에 회사에 남아있는 고목준비금이 이렇게 100으로 계상돼 있으니까 실제로 세법상 한도는 50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50은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 50 자체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다음 게 차기에 입금 계상을 이렇게 하게 되면 회사는 고목준비금 나머지 인정받지 못한 거 없애면서 50, 고목준비금 환입액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준비금 환입, 수익 처리할 수밖에 없을 텐데 세법은 세법은 이미 요때 한도를 이렇게 봤잖아요. 이렇게 50으로 봤기 때문에 요거를 2월 입금처럼 보는 거예요. 세법은 아무런 이미 벌써 그 전에 50만 봤기 때문에 아무런 회계 처리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요때 아무런 회계 처리가 없으면 세법 조정이 요때 이렇게 일어나겠죠. 어떻게? 어, 회사가 이렇게 수익 처리한 거 자체가 세법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그러면 다시 입금 불산이 차감 조정 그다음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회사가 없앤 거 다시 어, 늘리는 조정, 아니 줄이는 조정, 고목적 준비금을 늘리는 조정, 그러니까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그래서 회사가 만약에 한도 초과가 발생하게 되면 그거를 회계 처리상 그러면 계속 내버려 둬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집어넣은 건데 그러면 그 다음 기회는 회사 같은 경우에 이렇게 회계 처리를 상으로는 남은 송금 한도를 벗어나서 세법으로 인정받지 못한 부분을 이렇게 수익 처리하고 난 다음에 법인세 신고하시면서 이렇게 세무조정으로 2월 입금처럼 처리를 해서 신고조정으로 처리하시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계상으로도 고목준비금을 없애시고, 그 다음, 그렇게 없애면서 환입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세 신고할 때 신고조정으로 해서 이렇게 차감 조정을 하시면 과세하고 상관이 없고 회계 처리만 정리하는 개념으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런 개념을 설명한 게 지금 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어, 법인이 한도 초과해서 송금 불산입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환입해서 수익회계 입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2월 입금으로 봐서 이를 입금 불산입한다. 그래서 한도 초과에 발생한 경우에는 이후 사업연도에 회사는 회계상으로도 그 세법이랑 맞추시려면 이렇게 회계 처리한 다음에 신고 조정을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 말씀드리고 이번 시간 마무리한 다음에 정각에 다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